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또 시장을 분석하시면서 또는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1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과 함께 고민사항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시장 어떻게 변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하락으로 전환된 나스닥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오차 안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07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2,56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수 모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린 모습이죠. 1.1790달러, 9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골드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78.5달러인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4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초반에 있었던 그 1% 넘게 탄력적이었던 상승과는 사뭇 다르죠. 0.58%까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요. 52달러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52.19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종목들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과 상승을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작 전만 해도 1% 넘는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상승폭을 거의 반절 가까이 줄여가는 모습으로 52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가격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는요, 더욱더 집중적이고 또 상세한 실시간 리딩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목 상담과 그리고 상담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볼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으로 이어갔지만 이내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아직 상승이 전환이 됐다 또는 꺾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지금 상황에서 윗꼬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해설위원님, 앞서서 1부에서도 마지막에 좀 언급을 드렸지만 아직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자의 흐름으로 봐서는 윗꼬리가 계속 좀 달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추세 나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모습인데 지금 장 개시하면서 다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네. 어제 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밀린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는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뭐 차기 의장에 대한 이런 좀 뚜렷한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뭐 0.5% 미만의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질 거로 예상되고요. 네. 금일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좋게 나온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일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장 초반 시점에서 특별하게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장 개시 이전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좀 낮추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뚜렷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네. 좀 지켜보는 그 흐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뭐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는 가격대인 만큼 지금 상황은 상승 기조 안에서의 또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종 뭐 외신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 마스터님께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께는 또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와 또 매매 포인트 전달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 안에서 또 분석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S&P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S&P가 저번에 저희가 추석 때 먹었던 연휴 기간 이후에 이사구사 포인트 네.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저희가 이제 청산 신호를 2550에서 단기적으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장기 물량에 대해서는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약 10%에서 낮으면 5% 정도까지만 부여를 하셔서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의 모멘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멘텀을 둘이 비교를 해서 신고가에 대한 힘을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떨어진 모습이 차트상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하방 압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네네.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방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부터는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비중을 낮게라도 가지고 홀딩하고 계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들이 왔을 때는 짧게나마 수익을 내셔서 리스크를 해지하셔서 가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관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S&P와 나스닥의 차이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S&P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나스닥을 거래하는 시스템에 대한 좀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S&P를 거래하는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가치 투자에 대한 반영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중도 편입이 되어 있기는 하나 기술적 분석 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기관들이 명확하게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진입 포인트가 깔끔하게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보이는 포인트들만 존중을 하고 그 이외 포인트들은 전부 무시하고 가치평가대로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S&P의 거래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시스템 비중이 높은 상태이고 개인 트레이더들 비중도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아시고선 기술적 분석 대응이 어느 종목은 조금 더 높게 가셔도 되고 어느 종목은 철저하게 가치 분석 중심으로만 가셔야 되고 라는 부분을 좀 더 캐치를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유효한 뭐 매매 포인트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기회가 될 시 매도에 대해서 좀 짧게 그런 리스크 헤지도 함께 가져가시면은 더욱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시장 안에서 매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포인트를 잡기 힘들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이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의 그런 관점을 정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하루하루 꼭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저희 그 점검을 신세계와 함께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지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서 그 양 지수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 속보 내용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메르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은 미국 연준 차기 의장 임명 발표 전까지 변동폭이 작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ECB 정책 시장 예상대로면 유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1부에서도 유로 FX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자, ECB 전후로
큰 변화를 기대를 하기도 하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크지는 않더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뭐 ECB가 뭐 이전에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움직인다면 유로는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를 내놓고 있는데 자 오늘 뭐 특히 중요한 유로 쪽에서 일제 설립 나오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자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단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ECB가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ECB에서 지금 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큰 부분이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유로존도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그런 그 시장 관점이 맞는데 사실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미국과 이제 유럽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경기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고용과 물가 모두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네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내 세 차례까지 지금 인상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그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여러 다른 나라가 독립국가를 형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프랑스나 독일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여러 가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여러 가지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좀 재정 그런 자립도 자체가 사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기속적으로 이제 금리 테이퍼링을 지금 말할 상황이기보다는 좀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600억 유로를 주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월 600억 유로를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좀 이걸 좀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의견이네요.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네.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 그게 네. 좀 아직까지는 유로존에서 좀 적극적인 테이퍼링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드라기 총재가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예전에 잭슨 홀 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좀 계속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ECB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언급 발언 수위를 놓고 좀 얘기가 많을 예정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테이퍼링보다는 단기적인 좀 그 금리 인상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짚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테이퍼링보다는 자산 매입 연장을 하되 그 각 규모를 좀 줄이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커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보다는 이런 자산 매입의 축소가 이어진다면은 유로 흐름은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자산 매입 축소라는 부분이 사실은 다 바꿔 얘기하면 테이퍼링과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거는 시장에 돈을 좀 덜게 풀게 되고, 그렇죠. 통화 완화를 조금 더 줄어든다니까. 그렇게 되면 네네. 유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자산 매입 축소라는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는 좀 축소를 하되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부분은 네.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ECB도 이번 주 목요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11월 3일 날 이제 아시아 지역 순방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순방을 앞두고 이제 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좀 지명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과 맞물려서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인데,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달러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됐고, 유로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당분간은 유로는 좀 하락 매도 베팅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 의원에 대한 차기 임명과 그리고 각국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유로존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게 보시면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는 좀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네, 잠시 목이 메었네요. 마스터님, 네, 이 기사라든지 뭐 방금 말씀 나눠주신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ECB 입장에서는 유로가 충분히 하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내세울 거고요. 그리고 유로가 만약에 가치가 본인들이 원하던 것보다 빠르게 치고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테이퍼링과 반대되는 이슈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ECB 쪽이 유로 가치에 대한 실질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가치 부분으로 인해서 변하는 물가,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 가치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달러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회복,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좀 풀려면은 안정적으로 1.18 이하 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풀 수가 있고요. 1.18 이상까지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해서 내일 모레장까지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를 함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실질 가격 부분이 곧 ECB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의 ECB의 영향력이 어떻게 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좀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1.2 이상으로 올라간 후에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떨어졌죠. ECB의 영향력이 상당히 달러 인덱스를 차트를 전환시킬 만큼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달러 인덱스에 연동돼서 끌려서 올라왔다면은 최근 들어선 ECB가 정신을 차리고 1.2까지는 확실하게 키핑을 시켜야겠다. 이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확립을 시킨 만큼 이 유로 가치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발언을 많이 이어갔고요. 최근 들어서 이사들 발언 그리고 총재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압박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차트를 누를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안심의 요소로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영향력도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이퍼링 이슈를 푸는데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 기준으로 이번에 정책에 대한 기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유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또 시나리오를 또 함께 또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유로 하면은 또 파운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불거져 왔는데, 다음 주 금리 인상 여부와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도 최근에 좀 꺾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0.33%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파운드화도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와 동일하게 움직였을 때도 있고요. 역시나 유로와 최근에 동조하는 흐름이기도 한데, 자, 파운드화는 여전히 오늘도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와 그리고 구리 역시 두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와 또 같이 좀 동반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자, 파운드 오늘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운드 역시 영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걸려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운드화는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황을 쓰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9월 20일 날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단기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발언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ECB가 아닌 그 EU와 협상 같은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파운드화의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가지고, 파운드화도 조금 이제 하락 배팅이 좀 유효한 것 같은데요. 지금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통화 대비해서 조금 틱밸류가 좀 낮은 대신에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여지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통화 쪽에 또 전문 분야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 자, 부진한 영국 GDP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파운드화 추가 하락 야기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자,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신세계 안에
안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마스터님은 파운드화 혹시 신호 오늘 나갔나요? 어떠시나요? 파운드화는 저희는 매일 나갑니다. 아, 그래요? 파운드화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로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베팅 대비해서 일단 가치 분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런던장 친구들이 원래 좀 단타성 베팅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장들은 대부분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다면 런던장들은 아직까지 수동적인 거래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베팅이 많은 종목으로서 차트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가치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로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도에 대한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파운드 자체에서 지금 아무리 메이 총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들 영국 은행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방적으로 꺾여서 올라갈 모멘텀은 굉장히 작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 기술적 반등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포인트들은 쌓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매수 포인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최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11월에 빠르게 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못할 거다라는 이슈가 있고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못할 거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 은행 자체에서 영국 시장 자체를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상응하는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의 상승 방향 혹은 하락 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운 거죠. 즉 영국 경제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으면서 상승 쪽을 올라가고 있을 때 대응해야 할 금리 인상을 대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에 맞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통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네, 영국의 부진한 GDP 발표와 그리고 이전에 금리 인상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물가와 그리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 베팅은 좀 무리한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파운드와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서 신호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파운드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 구리 포인트가 나와서 좀 모니터링을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있던 포인트가 원래는 19880이었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밀려서 컷이 난 상태였고요.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금일장 내내 있었던 매집 포인트가 1820에서 1880 사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 매수 포인트는 1880에 드렸었고 보수 매수 포인트는 1820에 드렸었고요. 저희 시스템이 이제 분할 진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분할 진입 시스템으로 1820 같은 경우는 진입이 돼서 지금 수익 구간을 쭉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1880은 그냥 깔끔하게 진입이 돼서 지금 수익 구간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원칙 청산 틱수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원칙 청산하시면 되겠고요. 매매 포인트가 아까우신 분들께서는 여기 못 보셔서 아까우신 분들 계시죠. 신세계에 또 들어오셔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매매 포인트 있으시니까 추가적으로 매매 포인트 확인하셔서 진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포인트 그리고 청산 포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함께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포인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깔끔한 포인트인데 강추세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내준 게 지금 오늘장 이제 9시부터 약 11시 반 정도까지 깔끔하게 강추세를 보내줬는데 강추세를 보내주기 전에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기관들이 깔끔하게 매집하는 포인트 구간, 그 구간이 매도하는 기관들 입장에선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기존의 기관들이 매수했던 포인트라면은 그 포인트에서는 매수 혹은 매도의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부분. 매도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청산을 하셔야 되고 매수를 진입을 대기하시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나마 매수 물량을 던지셔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인지 분명히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3점, 가격대 다시 볼게요. 3.193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매수 포인트는 3.1880과 그리고 1820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 신호를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어가셨더라면은, 수익권에 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리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구리와 파운드 같은 시기에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만큼 구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기 전부터 좀 지켜봤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갔고 다시 한번 소폭 눌렸다가 다시 좀 지금 이제 이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쉬어가느냐, 구리가 이제 더 가기 위해서 뭐 한숨 고르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궁금할 텐데, 해설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해외 선물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강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요?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가 누구나 봐도 뻔히 보이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거의 수년 내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매수 접근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받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낮 중에 한 1.7%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폭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도 접근을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실제로 매도 접근 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많이 받고 제가 했는데, 지금 추세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한국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뭐 일본, 유럽 다 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좀 호황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수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통화 전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 호황기에는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매도 접근이 뭐 단기적으로 스윙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줄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접근으로 좀 안전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흐름을 타는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을 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해외 선물 특징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개장을 하고 1시간이 지난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S&P 500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566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0.1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S&P보다 먼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역시나 나스닥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죠. 6,076.7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앞서서 일부에서 이슈 시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1.18을 넘었습니다. 1.18, 0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0%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볼게요. 자, 골드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277.1달러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50% 빠진 가격대인데요. 자, 뭐 장 초반부터 더 빠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요, 52.2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시간 이내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은 틱수가 움직였던 뭐 가격대이기도 한데, 자, 52달러 초반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 쪽에서의 속보입니다. 사우디 원유 재고 축소 의지가 들려오고 있다. 자, 유연한 감산에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속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쪽에서 원유 재고를
축소하겠다라는 의지가 더욱더 관철이 되면서 유연한 이 감산 이행에 대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일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함께 또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7442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오일은 오르려 하는 힘이 강해 보이는데 저항 구간 좀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초반부터 스타트를 강하게 끊었기 때문에 자, 올라가려는 힘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고 하지만 그 올라가기 직전에 몇 개의 계단, 이 저항 가격대는 어떠한지 궁금하셔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일에 대해서 위쪽으로의 저항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5.52에서 5.65 사이가 지금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돌파하고 나서의 실질적인 상방 모멘텀을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의 지금 오일의 모멘텀은 상방 쪽으로 한 번쯤은 찔러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들, 즉 오일 가격대 정도에서는 세일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관찰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판매가를 올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선물 가격 부분도 좀 더 올라가 주는 패턴이 한 번쯤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관점에서는 5.52 그리고 5.65 이 사이 구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저항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서 상방 매팅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아까 5.61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단기 청상 포인트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물량 대부분을 다 정리하시고 약 10% 혹은 5% 미만의 물량만 보유하셔서 5.52에 대한 도전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비중을 인지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오늘 고가가 52.45달러였잖아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52.52와 65는 조금 더 그 위쪽 가격대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후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오늘 바로 도전한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다음번에 도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할지 저항받고 떨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여력이 남아있는 이유는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올려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타서 올려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산량이 부분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감소해주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틈타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기업적으로는 솔직히 대응이 좀 느리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 오펙 이라는 국가들이 말로는 국가지만 어떻게 보면 석유 생산 대형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관점에서 상대 기업이 약화되고 있는 순간에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생산 단가 코스트도 올리고 단가 부분도 독점하고 그래서 상대 기관의 또 여력도 파악을 하고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이라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런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52.5에 65 저항선 돌파 시에는 위쪽으로의 상방을 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은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간에 이슈 점검할 때요 레인지를 50에서 60으로 잡으셨잖아요.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펙 국가라든지 비오펙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셰일 업체 마찬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28불까지 유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28불에 떨어졌다가 지금 모두 막 재정 파탄 나고 셰일을 개발하는 거 다 중단하고 이런 되게 좀 굉장히 큰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지금 다시 50불대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뭐 회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라든지 여러 연구기관들이 봤을 때 현재 지금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50불대에서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불대에서 60불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과거에 40불대에서 충분히 바닥 다지기를 거친 이후에 50불대로 안착한 모습이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차트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좀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전고점이라든지 저항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수나 매도,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해 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53불 정도로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애널리스트의 시각도 50에서 60달러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연중 내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의견을 드리긴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위쪽으로에 대해서 상승이 좀 돋보이는데 저항선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전 장기 매매를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포인트들을 그냥 여기다 이제 질문을 주시고선 전문가들이 상방 혹은 하방 의견을 들었네라고 해서 그냥 이 포인트에서 매수 매도를 바로 들어가 버리시는데,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저희도 지금 52.61 같은 경우에도 51.61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15틱에 대한 손절 컷은 명확하게 지키셔라라고 선을 그어 놓고선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물량을 진입하고 싶으시더라도 매매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어 놓으시고 해당 포인트에서의 손절 원칙을 명확하게 그어 놓으신 다음에 이 포인트가 수익 구간으로 쭉 올라가 준다. 그럼 그 이후 포인트 기준부터 이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장기 베팅으로 전환이 가능하신 겁니다. 절대로 손절 원칙을 위반하시면서 장기 베팅을 이어가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첫 진입가만큼은 단기적인 대응의 손절 방식으로 진입을 하시고 수익 구간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적 베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고민 상담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시청자분은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유론존 쪽에서의 속보네요. 기대 인플레가 7개월 만에 최고로 기록이 됐다. 이는 ECB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슈가 오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또 문자, 유로 쪽의 문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200님 보내신 문자예요. 유로 오늘 상방으로 들고 있다면 어디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어제까지 눌렸던 유로화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인가,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일단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계약수가 있으시다면 위쪽으로 가격대와 그리고 손절 가격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과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안에 어떤 가격대에서 상방 쪽,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고 있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상방 쪽으로 좀 보고 계시고 또 손절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은 지금 유국장 개장하면서 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손절이라는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쓴 시황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매도 의견을 드려서 손절 가격을 1.1818로 드렸거든요. 1.1818로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손절이 나가는 이유는 이제 매도로 접근했지만 1818이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손절 가격을 넣어드린 건데, 그 가격쯤에서는 이제 매수로 바꿔 잡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 또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이게 시장은 이제 세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관망이 있는데, 이제 관망세로 좀 접어들지 1.1818이 넘어가는 순간은 관망을 당분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단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달러가 예상 외로 조금 강한 모습이 좀 나왔다가 다시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유로는 조금 이제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승세로 만약 매수를 들고 있다고 하시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시면, 저는 지금 제 의견은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청산하시는 게 어떻겠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매매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은 관망 또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더욱더 좀 퍼센테이지를 좀 높게 보고 계시는데요. 매수 방향으로 좀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그 수익권에서 빠르게 좀 청산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좀 관망이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슈 점검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유로에 대해서도 오늘 역시나 또 신호 많이 나갔나요? 어때요? 유로도 신호 많이 드렸는데, 네네. 사실 방금 문의 주신 이런 내용들 정확히 얘기하면 추세 공간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추세 공간 설계가 해외 선물에서는 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한 포지션을 들어가고 나서 그 포인트에 대한 청산 포인트를 주는 장기적 시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포인트 설계를 잘 하신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미 이제 120에 대한 저항선이 약저항선이 발휘를 됐고요. 지금 맞고 나서 약 18틱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위에 매도선으로도 드린 라인이 있고 혹은 그냥 단순 저항선으로도 드린 라인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은 신세계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240, 560, 뭐 935 등등등 라인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들은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저항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리자면 매도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정말 강하게 강기관들이 매도 포인트로 매집을 보여준 후에 다시 차트가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는 매도 매수 비중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매도를 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확률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데 분명히 저항선은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에서 매도를 치실 수도 없고 매수를 치실 수도 없죠. 다만 매수 혹은 매도를 갖고 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항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는 청산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기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12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도를 치실 수 없는 라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뭐 매도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단순 저항선으로만 가져가셔야 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240, 560 같은 라인들과는 조금 상이하고요. 매수를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120 기준으로는 저항선을 가져가셔서 청산 포인트를 던지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본적으로 추세 공간 설계에서의 기본 개념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마스터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추세 공간 설계라고 하신 부분이 저는 좀 멈칫하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 선물에서는 가치평가성 매매가 있다면은 기술적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술적 매매가 가치평가가 확실하게 나온 순간에서 가치평가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치평가가 나오지 않은 타이밍에서의 움직임 안에서 이때는 명확하게 기관들끼리의 포인트가 성립이 되지 않은 그냥 중간의 횡보 구간 혹은 뭐 스트레이트 차트 등의 열린 공간에서는 저항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은 저희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반락 반등 가능성이 적은 포인트죠. 그 포인트들은 저희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여부를 두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던 추세가 역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다. 매수 매도 비중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반대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해당 포인트에서는 청산을 가져가시건 혹은 반대 방향의 베팅을 들어가시건 대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어디서 어디까지는 추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구나. 혹은 어디서 어디부터는 이제 변곡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한 번 들어가고 나서 손익 여부를 결정할 때 큰 손익의 차이를 내실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이 정말 다양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마스터님 안에서 역시 시스템답게 이런 다양한 표현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거나 쉬울 수도 있고 또 특이하네요. 네네. 사실 지금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52.28에서 과거에 매도를 한번 쳤었어요. 어제장이죠. 52.28에서 매도를 한번 쳤었는데 이때도 수익 공간 설계라는 개념으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52.28에서 들어간 후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은 7, 9까지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7, 9까지로 제안을 드린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항성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뭐 자세한 매매법에 대한 설계 부분은 추후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부분은 일단 시스템에다가 매도 혹은 매수 포인트를 입력해두고 나서 목표 청산가를 정해두시게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도. 네. 그래서 이 목표 청산가를 정해두실 때 명확하게 해당 포인트를 차트 안에서 보고선 시스템에 입력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시스템의 수익도 최고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매매는 물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설계적 능력을 갖추신 분들일수록 시스템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잘 드린 것 같아요.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에 대한 질문도 문자 주셔서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간에는 이슈 골드 짚어봤는데 미국채에 대해서 오늘 또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채의 현재 흐름 어떤지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와 역시나 미국채도 하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124-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5가 깨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데요. 고점인 127 이상에서 쭉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국채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려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골드와 마찬가지로 국채도 어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이내 그 이하로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분께 국채 또 빠르게 또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국채 최근에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채권 가격은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추세는 하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 보여지거든요. 추세가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인상된다는 게 거의 93%까지 반영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은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물론 채권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연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국채 가격을 계속 좀 떨어뜨리는 가격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인 추세도 모두 계속 하락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 소폭 이제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 추세는 계속적으로 하락이라서 매도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 거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의 포지션을 봐도 매도 같은 경우가 이게 매수 비중이 70%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조건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추세 점검과 그 안에서의 포지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골드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매도 쪽에 포인트를 무게감 있게 바라보신다는 점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또 구체적인 매매 포인트와 신호를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만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국채 신호 나갔나요? 그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왜 국채는 그럴까요? 지금 왜냐하면 장기적 관점을 언제나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포지션은 안 나왔고요. 왜냐 지금 국채와 골드의 차이점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드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종목이면서 핵심적으로 금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금리와의 연동성은 분명히 골드가 있죠. 근데 오히려 채권은 금리랑 아예 직접적으로 수익률 부분에서 상관성이 연관지어 버려지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적 성격으로 인해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제한이 된다면 채권은 그런 부분이 좀 더 제한 없이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시고요. 물론 나중에 어떤 특정 이슈, 북한의 이슈가 터지든 특정 테러에 대한 이슈가 터지든 이슈가 터질 경우에 골드와 같이 상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적 채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추세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도 포인트를 굳이 쌓자면은 125포인트 16.0 혹은 125포인트 04.0 등에서 위에다가 올라오셨을 때 한 계약 정도씩 들어가시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 포인트는 추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당연히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지는 확실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관점과 채권에 대한 관점을 많이들 좀 그냥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없는지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좀 정밀 타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또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 종목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를 일단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매도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도 현재 또 해설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채권까지 여러분들 실시간 리딩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 해외 선물 전략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계속해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서 신호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는 좀 슬슬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펼쳐볼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릴 텐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제 HTS 상으로 비교를 드리자면 오시오 주문 등에 대한 시스템적 거래로 개인의 심리적 리스크를 막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손매매를 하시더라도 시스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해외 기관들은 100% 시스템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는 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싸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툴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시적 거래에서 벗어나서 점점 진화하는 매매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점점 기계화가 되셔야 된다는 점, 좀 포커스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이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정말 트레이딩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심리적 리스크를 해지하셔라라는 내용으로 좀 통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익재설위원님도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매일매일 다양한 이슈로 좀 크게 움직임이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내일도 원유 재고 발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ECB 발표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매번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큰 이슈를 앞두고는 포지션을 좀 이제 축소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장 내일 모레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 전망 포지션을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유로 쪽에 집중되어 있는 해설위원님만큼 중요한 점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에 중요 이벤트 잘 기억하시고 잘 거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